최근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 오른쪽 라인에 클루셉스키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리고 특히나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볼을 빼앗기거나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피드가 느리니까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적인 스피드가 안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클루셉스키가 분명히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계속 클루셉스키를 쓸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클루셉스키를 쓰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이 전방 압박을 매우 좋아하죠.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전방 압박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의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도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에 전방 압박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 좋아졌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는 전방 압박을 게으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압박을 하는 동작과 그리고 팀적으로 압박을 잘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압박을 시작으로 볼을 빼앗을 때가 많아요. 근데 토트넘이 방향 자체를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전방에 배치가 됐을 때 골키퍼를 압박할 때 압박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압박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을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방향을 막아요. 근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이 효과적인 압박이 될 때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의 왼쪽 공간을 막을 때, 이때 효과적인 압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왼쪽 공간을 막을 때 자연스럽게 골키퍼는 볼을 가지고 있는 순간 자신의 왼쪽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면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 오른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뒤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한쪽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순간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압박이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뭐 여러 감독들도 마찬가지지만 압박을 할 때 팀 전체가 하나로 같이 압박을 해야 이 공간에서 확실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한쪽에서 압박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반대편에서 뛰어오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해요.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다가오지 못하면 살짝 이 밀집된 공간에서 벗어나 있는 선수들이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하다가 약간 떨어져 있는 선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패스가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포로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이 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집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선수, 이 선수를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클루셉스키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일단 압박을 들어오는 타이밍도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을 때 약간은 당연히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가 막아도 반대편으로 패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견제를 하다가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부지런히 안쪽으로 들어와 주거든요.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완벽한 압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면서 상대팀을 전방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클루셉스키의 위치를 보면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이 왼쪽 측면에서 압박을 전개하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지역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압박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상대팀을 한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몰아넣고 압박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팀이 토트넘의 압박이 거세니까 백패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골키퍼가 백패스를 받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를 압박할 때 약간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압박을 하죠. 그리고 이 압박은 결과적으로 상대팀 골키퍼에게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키퍼가 패스를 주려고 하니까 메디슨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가까운 측면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팀 골키퍼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길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을 보면요, 클루셉스키가 상대팀 골키퍼가 길게 볼을 걷어내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빠르게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팀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길게 보내줬는데 이때 클루셉스키가 부지런하게 따라가 주면서 반대편 측면에서도 압박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왼쪽 측면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쿨루세프스키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팀을 확실하게 압박해주는 마지막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토트넘이 상대팀의 후방 빌드업을 확실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압박이 너무나 거세니까 상대팀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가장 앞에 있는 선수니까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또 보시면 손흥민이 또다시 의도적으로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반대편을 보면서 패스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확실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반대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골키퍼가 여기서 쿨루세프스키의 움직임이 워낙에 영리하게 이루어지면서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쿨루세프스키의 지능적인 압박이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기록들을 보면 쿨루세프스키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활동량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수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쿨루세프스키가 정말 열심히 뛰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 쿨루세프스키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압박하는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은 북런던 더비 때 장면인데 중앙에 있었던 선수가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측면 수비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세프스키가 부지런하게 측면으로 나가주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을 잡았던 선수가 쿨루세프스키의 압박에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백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이번엔 측면으로 달려나와 있으니까 앞쪽으로 패스를 다시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볼을 끊어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언제 나온 장면이었냐? 97분에 나온 장면입니다. 풀타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7분이나 지난 상태에서 쿨루세프스키가 측면과 중앙을 정말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쿨루세프스키가 최전방에서 활동량을 넓혀서 열심히 뛰는 것뿐만 아니라 타이밍 좋게 안쪽으로 순식간에 들어와서 지능적인 압박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압박의 전체적인 틀을 쿨루세프스키가 프리시즌부터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계속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도 더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쿨루세프스키가 왼발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브레넌 존슨보다 이점을 가지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수비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가 약간 뒤로 물러나서 수비하는 경기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왼발을 쓰기 때문에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는 쿨루세프스키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으로 돌아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형을 보시면 상대를 둘러쌀 수 있는 전형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콘테 시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쿨루세프스키가 왼발을 사용하니까 중앙 미드필더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쿨루세프스키를 이 하프 스페이스에 놓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하프 스페이스로 좀 들어오게 만들고 포로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콘테도 마찬가지고 포스트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른발을 쓰는 선수들만 오른쪽에 있으면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약간 패턴 자체가 단순하죠. 그런데 포로는 오른발, 그리고 쿨루세프스키는 왼발을 쓰니까 포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고, 그리고 쿨루세프스키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때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패스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 다양한 구질들을 수비수들이 예측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왼발을 쓰는 선수가 한 명 정도는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도 메디슨과 우도기 이 두 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구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데브라이너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에서는 계속 왼발을 쓰는 선수들이 배치가 될 때가 많죠. 뭐 과거에는 마레스라던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이런 왼발을 쓰는 선수와 오른발을 쓰는 선수를 조합을 가져가는 게 한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한 영향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클루셉스키가 어쨌든 왼발을 쓰기 때문에 반대편을 넓게 바라봐요. 그래서 상대가 오른쪽에서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패스를 조금 더 포로나 사르 이런 선수보다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른발로 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것보다는 접고 들어와서 왼발로 주는 것이 더 선수들을 넓게 보면서 상황 파악도 잘 되고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브레넌 존슨과 비교해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들, 이제 왼발을 쓴다거나 아니면 전방 압박에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먼저 선발로 기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클루셉스키가 이 전체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클루셉스키를 꽤나 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